아이 늙은이가 말이지 그때 그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턱 막히고 숨이 잘 안 쉬어진답니다. 내가 그때 얼마나 고집이 새고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모르는 꽉 막힌 사람이었는지 남들 보기에 참 볼품없는 몰골이었지요. 그 기억 때문에 이 나이까지도 가끔 밤잠을 설친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해서네 잘못은 세상에서 제일 가볍게 여기고 남의 그림자만 쫓았으니 말이에요. 우리 아파트가 딱 그 시절 낡았지만 정은 넘치던 시절의 표본이었답니다. 그 낡은 복도식 아파트 3층 내 집 앞에 쪼그리고 앉아 신문지 깔고 앉아 콩나물을 다듬던 그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지요. 그날도 그랬답니다. 햇살은 따사로운데 나는 속은 왜 그리 시커멓게 탔는지 모르겠어요. 내 자랑거리 딱 하나 남편이 퇴직금 깨서 사준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그 결혼반지 말이에요. 이혼한 뒤로는 끼지도 않고 그냥 기념으로 모셔뒀는데 그거 없어진 날래 세상이 통째로 무너지는 것 같았답니다. 그날 아침이었지요. 나는 그 반지를 오랜만에 꺼내보려고 서랍을 뒤적였는데 텅 비어 있었어요. 세상에 이게 웬일인가 싶어서 식은땀이 줄줄 났답니다.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많은 시나리오가 재생되었지요. 누가 내 집에 들어왔을까 혹시 며칠 전 왔던 수도검 침원이 이상하게 굴더니만 아니면 저 맞은편에 사는 그 얄미운 젊은 부분에 애들이 장난쳤나 싶고 내 머릿속은 이미 온갖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답니다. 나는 내 물건은 절대 잃어버릴 리 없어 누군가 가져갔을 거야 라고 확신했어요. 남 탓하기 전에 내 서랍을 다시 뒤져봤어야 했는데 그놈의 성격이네건데 내가 모르는 사이에 없어질 리가 없다는 고집만 앞섰던 거죠. 나는 핏대를 세우고 현관문을 쾅 열어젖혔어요. 복도에는 퀴퀴한 냄새와 함께 간혹 들려오는 윗집 아이들 발소리만 가득했지요. 도둑이야, 내 물건 훔쳐갔어. 소리를 지를 뻔했지만이 아파트에서 괜히 소란 피우면 동네 망신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억눌렀지만 내 얼굴은 이미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답니다. 나는 내 목에 걸고 있던 낡은 열쇠 꾸러미를 꽉 쥐었어요. 그 열쇠 꾸러미 속에는 그 반지 잃어버린 것보다 더 무거운 내 평생의 고집과 자존심이 엉켜 있었답니다. 나는 이 모든 게 나보다 한참 어리고 왠지 모르게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았던 301호 그 남자 박서방 때문이라고 단정 지어버렸어요. 그 박서방이 뭔가 수상쩍었거든요. 며칠 전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을 때 나를 보고도 인사 한번 제대로 안 하던 그 오만함이 뼛속까지 박혔던 모양이에요. 나는 엉망진창인 꼴로 비틀거리며 아파트 정문을 나섰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거든 뒤로 쏟아지는 햇살마저 나를 비웃는 것 같았어요. 저 얄미운 녀석 분명히 내가 없을 때 들어와서 뒤졌을 게 분명해. 이 생각 하나가 내 머릿속을 지배했지요. 내 비싼 반지가 내 추억이죠. 젊은 사람의 탐욕스러운 손에 넘어갔다고 믿는 순간 나는 이 세상 모든 정의가 무너진 것 같은 기분이었답니다. 그렇게 나는 누가 볼세라 주위를 쓱 둘러보며 혹시나 그 박서방이라도 마주칠까 싶어 눈을 부릅뜨고 정문 밖 놀이터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 놀이터는 우리 동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이었지만 그날 내 눈에는 그저 시끄럽고 성가신 소음으로만 들렸답니다. 그 놀이터 벤치에 앉아 나는 땀에 절은 이마를 훔쳤어요. 낡은 나무 벤치였는데 햇볕에 데워져서 엉덩이가 뜨끈거렸지요. 주변을 둘러보니 어린 손짓벌 되는 아이들이 흙장난을 하고 있었고 그 엄마들은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답니다. 아저 아이들은 좋겠다 뭐가 뭔지 모르고 웃고 떠들 수 있으니 나는 내 가방을 뒤적거렸어요. 혹시나 싶어 지갑이며 약통이며 손수건까지 다 꺼내봤지만 반지는 없었답니다. 분명히 어제까지 있었는데 내 기억이 틀릴 리가 없다니까. 나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내 기억력에 대한 믿음은 하늘을 찔렀지만 그
믿음이 곧 나를 파멸로 이끌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지요. 바로 그때였어요. 저쪽 나무 그늘 아래서 내가 그토록 혐오하던 서방이 나타난 게 말이에요. 그는 운동복 차림으로 가볍게 조깅을 하고 있었는데 나를 보자마자 살짝 멈칫하더군요. 나는 순간 얼굴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답니다. 굳이 인사를 건넬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내 분노의 시선이 그를 꿰뚫을 듯 쏘아붙였지요.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나를 힐끗 보고는 고개를 숙인 채 휙 지나가 버렸답니다. 그 짧은 순간의 교차점에서 나는 그의 눈빛에서 미세한 불안감 같은 것을 읽었다고 착각했어요. 저자가 분명히 나를 봤어. 내 분노를 느꼈을 거야. 지금 도망치는 거지. 이 근거 없는 확신이 나의 자존심을 더욱 부채질했답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가 지나간 방향을 노려봤지만 그는 이미 아파트 상가 쪽으로 사라진 후였어요. 나는 씩씩거리며 다시 아파트 입구로 돌아왔답니다. 이대로 이 억울함을 풀지 못하면 밤에 잠을 잘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쏜살같이 경비실로 직진했지요. 우리 아파트 경비실은 지하 주차장 입구에 붙어 있었는데 늘 김 경비원이 턱을 괴고 졸고 있는 곳이었답니다. 김 경비원은 이 동네에서 20년 넘게 일한 베테랑이라 웬만한 소란에는 눈도 깜짝 안 하는 분이었지요. 내가 씩씩거리며 들어서자 김 경비원이 졸린 눈을 비비며 저를 쳐다보았어요. 아니 김 경비원 양반 여기가 어디라고 이렇게 평화로운 척하고 있단 말이오. 내가 쏘아붙였지요. 그는 영문을 모른다는 표정이었어요. 예 사모님, 무슨 일이신데요? 이렇게 급하게 오시고. 그 태평한 말투가 나를 더 자극했어요. 내 결혼 반지가 없어졌소. 금 한 돈이 넘는 비싼 건데 서랍에서 감쪽같이 사라졌소. 누가 분명히 훔쳐갔을 거란 말이오. 나는 목소리를 높여서 말했답니다. 김 경비원은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결혼 반지라니 큰일 났네요. 언제쯤 없어지신 것 같으세요? 나는 턱을 치켜들고 300일 호박 서방을 지목했답니다. 그 300일 호박 서방이 분명히 뭔가 꾸미고 있어. 며칠 전부터 수상했단 말이오. 내가 집 비운 틈을 타서 우리 집을 뒤졌을 게 뻔하지. 김 경비원 자네는 CCTV라도 확인해봤나? 나는 경비실의 모든 시스템이 내 뜻대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CCTV 확인은 당연히 내가 시켜야 할 일이었지요. 김 경비원은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일단 분실 신고부터 처리하시고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며 내 눈치를 살폈어요. 나는 그가 내 말을 시큰둥하게 듣고 있다고 생각했답니다. 내 중요한 물건이 사라졌는데죠. 양반은 뭐 저리 태평이야. 혹시 그 도둑놈이랑 한패인가 하는 의심까지 들었지요. 그 얄미운 박서방이 돈이 없어. 그랬을 거라는 억측이 내 머릿속을 점령하고 있었답니다. 나는 일단 분실신고서를 작성했어요. 이름, 주소, 연락처 그리고 반지에 대한 상세 묘사까지 적어야 했는데 나는 그 반지에 얽힌 수많은 사연을 늘어놓았답니다. 이 반지는 내 남편이 마지막 월급으로 해준 거요. 이 반지에 내 30년 세월이 다 들어있는데 그걸 훔쳐 가다니 세상에 이런 파렴치한 짓이 어디 있단 말이오. 나는 펜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걸 느꼈어요. 김 경비원은 묵묵히 내 말을 듣더니 알겠습니다, 사모님. CCTV 확인되는 대로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지요.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김 경비원의 말 잘 들었지? 300일 호 쪽 움직임 위주로 잘 살펴보시오. 내가 눈 똑똑히 뜨고 지켜보고 있을 테니. 라며 경고성 발언을 날렸답니다. 그렇게 경비실을 나오는데도 내 발걸음은 여전히 무거웠고 나는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듯한 비참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답니다. 경비실에서 나와 다시 놀이터 벤치로 향했어요. 아까 그 박서방이 휙 지나가 버린 자리가 왠지 신경이 쓰였거든요. 너무 억울해서 앉아있을 수가 없었답니다. 벤치에 앉아 멍하니 하늘만 보는데 문득
벤치 구석에 뭔가 얇은 종이 같은 게 끼어 있는 게 보였어요. 이게 뭐지? 나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손을 뻗어 그걸 끄집어냈지요. 쭈글쭈글 구겨진 작은 메모지였답니다. 그런데 이 메모지를 보는 순간 내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내 머릿속은 순식간에 오해와 분노로 폭발했답니다. 그 메모지에는 이렇게 짧게 쓰여 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변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이 문구를 보자마자 나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변명? 변명이라니. 네가 내 반지를 훔쳐놓고 이제 와서 변명을 하겠다는 거로군. 내 고집은 이 짧은 글귀를 비틀어 해석하고 있었답니다. 나는 이 쪽지가 분명히 그 박서방이 나를 비웃고 조롱하기 위해 일부러 남겨둔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이런 뻔뻔한 작자가 있나. 도둑질하고도 당당하겠다는 거지. 나는 메모지를 잔뜩 구겨서 바닥에 휙 던져버렸답니다. 그 순간 박서방을 향한 내 분노는 이제 반드시 그놈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는 강박으로 변질되었어요. 나는 이 벤치에 앉아 흙바닥만 노려봤지요. 이 세상 모든 부당함이 나에게만 닥쳤다고 생각하며 세상이 정말 밉고 박서방이라는 존재가 너무나도 악랄하게 느껴졌답니다. 그때 집으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마침 친척 언니 그러니까 나를 꼰대라 부르며 잔소리를 해대던 유일한 친척인 박 여사가 나타난 것이었답니다. 박 여사는 짐짓 걱정하는 표정을 하고는 나를 붙잡았어요. 언니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그래? 아파트 주민들 다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리던데. 박 여사는 현실 감각이 좀 떨어지긴 해도 소문 하나는 기가 막히게 빨리 알아듣는 사람이었지요. 나는 억울함을 토로할 상대를 만난 것 같아 그 자리에서 눈물이 핑 돌았답니다. 내 결혼 반지가 없어졌어. 301호 그 젊은 사람이 훔쳐갔을 게 뻔해. 나는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박 여사의 반응이 내가 기대한 것과는 완전히 달랐답니다. 그녀는 나를 빤히 쳐다보더니 열을 차며 말하더군요. 언니 또 시작이구먼. 언니 고집 때문에 이웃들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언니 맨날 그 반지 끼지도 않으면서 왜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어? 혹시 언니가 어딘가 두고 왔는데 못 찾고 남 탓하는 거 아니야? 언니 요즘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잖아. 제발 좀. 박 여사의 말은 마치 비수처럼 내 심장을 찔렀답니다. 나는 그 말에 완전히 이성을 잃었어요. 내 기억력이 나쁘다고? 이 뻔뻔한 계집애가 내 앞에서 감히. 나는 박 여사에게 쏘아붙였답니다. 네가 뭘 안다고 함부로 짓거려. 내 물건 훔쳐간 놈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당장 그 301 호박 서방한테 가서 따져봐야겠어. 저 젊은 작자가 분명히 내 돈을 노리고 그런 거야. 네가 괜히 나서지 마. 나는 박 여사의 충고를 완전히 무시하고 오히려 그녀를 쫓아내듯 뿌리치고 다시 경비실로 달려갔어요. 박 여사는 아이고 이 고집 좀 꺾여라 라고 뒷말을 했지만 나는 듣지 못했지요. 내 머릿속에는 오직 301호 박서방이라는 악역의 얼굴만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답니다. 나는 그에게 내 모든 불행의 책임을 전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고집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의 조언마저 독처럼 느껴졌던 것이지요. 경비실로 돌아왔을 때 김 경비원은 나를 보고 살짝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답니다. 사모님 저 CCTV 확인을 좀 해봤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며칠 전 CCTV는 용량이 커서 덮어쓰기 전에 찾아내야 하는데 나는 그의 말에 귀 기울일 여유가 없었어요. 됐소. 덮어쓰기 전에 당장 확인해야지. 당신 지금 내 사건을 대충 처리하려는 거 아니오? 내가 당신들 월급 꼬박꼬박 나오는 아파트 주민이란 말이오. 나는 경비실의 낡은 모니터 앞으로 들이밀었답니다. 지금 당장 며칠 전부터 301 호박 서방이 우리 집 쪽으로 드나들었는지 전부 다 찾아보시오. 김 경비원은 식은땀을 흘리며 마우스로 화면을 이리저리 돌렸어요. 그 화면은 너무나도 낡고 화질도 저질이었답니다. 3층 복도는 늘 어둡침침했고 사람의 얼굴 윤곽조차 제대로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어요. 사모님 화질이 너무 안 좋아서요. 그리고 이쪽은 사각지대도 많고요. 그가 중얼거렸지요. 나는 초조함에 주먹을 꽉 쥐었어요. 사각지대? 훔쳐간 놈이 사각지대만 골라서 다녔겠소.
당신 지금 나 속이는 거요? 결국 나는 CCTV 화면을 계속 돌리다 보니 며칠 전 내가 외출했던 시간대에 301호 쪽에서 희미하게 움직이는 그림자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것도 아주 잠깐이었지만 누군가 복도 끝에서 우리 집 문 쪽을 힐끗 보고 돌아가는 듯한 모습이었답니다. 저기 보시오, 김 경비원. 저것 좀 확대해 보시오. 저것이 분명히 301 호박 서방일 거요. 저 어두운 복도에서 혼자 뭘 하고 있었겠단 말이오. 내 물건을 훔치려고 어슬렁거린 거 아니오. 나는 손가락으로 모니터를 콕콕 찍으며 흥분했답니다. 김 경비원은 일단 이 장면 캡처해 두겠습니다. 라며 마지못해 파일을 저장했어요. 하지만 그 영상 속의 움직임은 너무나도 모호해서 이게 정말 박서방인지 아니면 그냥 지나가던 다른 주민인지조차 확신할 수 없는 수준이었답니다. 나는 이미 저것이 범인이다 라는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 모호한 영상을 가지고도 충분히 그를 몰아붙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 억울함은 이제 복수심으로 바뀌고 있었지요. 그날 저녁 나는 거의 밤늦게까지 부엌에서 소독약을 뿌리며 혹시라도 그가 우리 집에 침입했다면 남겼을지 모를 지문이나 흔적을 되짚어보며 혼자 분을 사겼답니다. 며칠 동안 그 영상 캡처본만 뚫어져라 쳐다보았어요. 나는 그 장면을 수십 번 반복해서 봤지만 흐릿한 영상 속에서 박서방의 얼굴을 특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가 움직인 동선 자체가 의심스러웠어요. 왜 하필 그 시간에 우리 집 앞에 서 있었던 건지 그건 명백한 범죄의 증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답니다. 결국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이대로 두면 그 뻔뻔한 도둑은 유유자적 살 것이고 나는 내 귀한 반지를 영원히 잃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다음 날 나는 아침 식사도 거른 채 복도로 나가 301호의 문을 두드렸답니다. 나는 며칠간 쌓아둔 분노와 오해를 한꺼번에 터뜨릴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잃어버린 물건의 무게가 내 자존심보다 더 무거웠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마자 박 서방이 문을 열었어요. 그는 잠옷 차림이었고 며칠 전 놀이터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초췌해 보였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초췌함마저 도주책감에 시달리는 모습이라고 해석했지요. 박서방, 당신이 뭘 숨기고 있는지 내가 다 알고 있소. 내가 쏘아붙이자 그는 눈을 크게 뜨더니 뒷걸음질 쳤어요. 에?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모님? 그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움 그 자체였답니다. 변명할 기회를 달라고 쪽지까지 남긴 주제에 뻔뻔하기가 이로 말할 수가 없구먼. 내 결혼반지 어디다 숨겼어? 당장 내놔. 나는 그가 아침부터 이웃에게 시비를 거는 듯한 태도를 보였어요. 박서방은 잠시 말을 잃더니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차분하게 말했지요. 사모님, 저는 사모님의 반지를 훔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쪽지는? 그가 말을 잇지 못하고 머뭇거렸어요. 쪽지? 그게 지금 나를 비웃는 증거 아니오. 내가 며칠 전에 놀이터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당신이 거기서 나를 보고 휙 지나가더니 그 자리에 이 조롱하는 쪽지를 남겨두었지 않았소. 나는 경비실에서 받은 CCTV 캡처본을 꺼내 그에게 들이밀었어요. 당신이 어제 이 시간에 우리 집 앞에서 어슬렁거린 거 다 봤소. 이 증거를 가지고 당신을 경찰에 신고할 거요. 격앙된 내 목소리에 주변 주민들이 문을 조금씩 열고 밖을 내다보기 시작했어요. 박서방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답니다. 사모님, 제발 진정하세요. 제가 왜 사모님 물건을 훔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 시간에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사모님께 오해받을 만한 상황이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사과했지만 나는 그 사과를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사과가 더 큰 죄를 시인하는 것처럼 들렸답니다. 죄송하다는 말로 내금 $1 반지를 돌려줄 수 있겠소? 당신 이대로 경찰서에 가지 않겠다면 내가 직접 신고할 거요. 이 동네에 망신당하기 싫으면 당장 내 반지를 내놓으시오. 나는 소리를 꽉 질렀습니다. 그 순간 박서방의 눈빛이 흔들리더니 갑자기 눈가가 붉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사모님, 저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절대 그런 짓 안 했어요.
제가 오늘 당장 사모님께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이렇게 폭언을 들으니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나는 그 떨림마저도 연기라고 치부했지요. 이웃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어요. 연기하지 마시오. 지금이라도 솔직히 말하면 선처해 줄 수도 있겠지만 끝까지 발뺌하면 끝까지 쫓아갈 거요. 우리의 격한 언쟁은 거의 비명에 가까웠고 결국 300일 호박 서방은 문을 쾅 닫아버렸답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 없습니다. 라는 그의 마지막 외침이 복도에 쩌렁쩌렁 울렸어요. 나는 완전히 승리했다고 생각했지만 그 승리의 뒤끝은 씁쓸하고 차가웠답니다. 나는 그날 하루 종일 억울함과 분노에 시달렸어요. 그를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아니면 다시 김 경비원에게 가서 CCTV를 더 분석해달라고 떼를 써야 하나 고민했지요. 결국 나는 다시 한번 경비실로 향하기로 했답니다. 이 아파트의 모든 기록은 경비실에 있으니 내가 직접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경비실에 도착했을 때 김 경비원은 왠지 모르게 저를 피하는 눈치였답니다. 사모님 아까 그 일 때문에 저도 좀 곤란합니다. 주민 간의 일이라 제가 더 개입하기가. 그는 몸을 뒤로 빼며 말했어요. 개입은 무슨, 내가 자네한테 부탁한 건 기록 확인뿐이요. 어제 캡처한 그 흐릿한 영상 말이야. 혹시 그 외에 다른 영상은 없소? 어쩌면 그놈이 우리 집 앞에 서 있기 전에 당신이 안 본 다른 곳에서 움직였을 수도 있지 않소? 나는 그의 책상을 탕탕 치며 압박했답니다. 김 경비원은 한숨을 쉬더니 사실 어제 사모님 가시고 나서 제가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봤습니다. 사모님께서 너무 흥분하셔서 놓치신 부분이 있을까 봐요. 그 말에 나는 잠시 숨을 멈췄어요. 혹시라도 내 말이 틀렸다는 증거라도 나오면 어쩌지? 하지만 이내 잘했소. 그래서 뭐가 나왔단 말이오. 라며 다그쳤답니다. 김 경비원은 며칠 전 내가 외출했던 시간대의 영상을 다시 불러왔어요. 3층 복도 영상이었는데 정말 흐릿했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아까 보지 못했던 아주 미세한 움직임을 포착했어요. 그것은 바로 박서방이 우리 집 쪽으로 걸어오는 것이 아니라 복도 끝에서 무언가를 주워 올리는 듯한 동작이었답니다. 그는 허리를 숙여 바닥에 떨어진 무언가를 잽싸게 집어 올렸어요. 나는 그 동작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서 훔치는 동작처럼 보이지 않았기에 혼란스러웠답니다. 저것 좀 보시오. 저게 뭐야. 쓰레기라도 주웠단 말이오. 나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김 경비원은 이게 바로 어제 사모님께 보여드린 장면보다 조금 더 앞선 영상입니다. 혹시 모르니 이 장면의 고화질 캡처를 다시 요청해 보겠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원본 자료가 있을 테니 라고 말했지요. 나는 그에게 당장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해당 시간대의 영상을 고화질로 다시 받아달라고 강력히 요구했어요. 이쯤 되니 김 경비원도 왼수 같았지만 내 사정을 이해하는 듯 마지못해 관리사무소와 통화하기 시작했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1시간쯤 지났을까. 관리소에서 드디어 고화질 복원 파일을 받았다는 연락이 왔어요. 김 경비원이 마침내 그 결정적인 순간에 화면을 띄웠을 때 나는 넛을 잃고 모니터에 달라붙었답니다. 화질이 선명해지자 복도 끝에서 허리를 굽혀 바닥을 집어들던 박서방의 손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였어요. 그리고 그가 집어든 것은 희미하게 빛나는 내가 잃어버린 바로 그 결혼반지였답니다. 이럴 리가 없어. 내 입에서 저절로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나는 그가 훔친 줄로만 알았는데 그는 그것을 집어들고는 주변을 살피더군요. 그리고 다음 장면 그는 우리 집 문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그는 문을 두드리거나 열려고 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더니 그 반지를 천천히 조심스럽게 우리 집 문고리 옆내가 자주 쓰는 화분 받침대 아래에 살짝 내려놓는 동작을 취했답니다. 그리고는 서둘러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충격으로 나는 경비실 의자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답니다. 내가 틀렸어. 이 모든 게 다 오해였단 말이야. 그가 집어든 반지는 분명히 내 것이었고 그는 그것을 훔친 것이 아니라 마치 주인이 잃어버린 것을 찾아주기 위해 안전한 곳에 두려 했던 것처럼 보였답니다. 내가 어제 그에게 들이밀었던 CCTV 캡처는 그가 우리 집을 염탐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내가 놓고 간 물건을 발견하고
혹시나 해서 확인하려 했던 장면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나는 쪽지의 내용이 머릿속을 강타했답니다. 죄송합니다. 변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건 조롱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사과였던 거예요. 아마 그가 반지를 발견하고 주인이 누구인지 몰라 불안해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집을 비운 사이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주인을 찾으려다가 내가 다시 나타나자 놀라서 도망치듯 지나갔던 것이었을지도 모르지요. 그리고 그 쪽지는 내가 너무나도 무섭게 그를 노려봤기 때문에 그가 나에게 먼저 다가갈 용기를 내지 못하고 남긴 간절한 시도였던 거랍니다. 나쁜 사람 아니에요. 당신 물건 찾았어요. 라고 말하고 싶었으나 나의 고집스러운 눈빛에 겁을 먹고 저렇게 서툰 방식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경비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답니다. 굵은 눈물이 콧물과 뒤범벅이 되어 주룩주룩 흘러내렸어요. 김 경비원 양반. 나는 저 사람을 도둑으로 몰았어. 나는 말을 잇지 못하고 꺽꺽거렸답니다. 나의 끔찍한 오만함과 고집이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릴 뻔했다는 생각에 너무나도 비참했어요. 내가 그렇게 모질게 대했던 그가 사실은 나를 도와주려고 했던 천사였다니요. 나는 이 늙은이가 얼마나 못난 인간이었는지 절감했답니다. 남의 선의를 악의로 둔갑시키고 내 억울함의 잣대로 남을 판단했던 거지요. 나는 경비실을 뛰쳐나와 곧장 놀이터 벤치로 달려갔어요. 내가 아까 그 조롱의 증거라고 생각하며 던져버렸던 구겨진 메모지가 아직도 흙바닥 위에 처참하게 구겨져 있었지요. 나는 무릎을 꿇고 그 구겨진 종이를 손으로 폈답니다. 그 얇은 종이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져 글씨가 번져나갔어요. 나는 그를 찾아가야 했답니다. 내 모든 잘못을 빌어야 했어요. 이대로 도망치면 평생 내 죄책감에 시달릴 것이 분명했거든요. 나는 300일 호 문 앞에 섰습니다. 아까처럼 소리를 지르거나 따지러 온 것이 아니었어요. 나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결국 문을 두드렸답니다. 아까의 그 격앙된 모습이 아니었어요. 나는 그저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지요. 문이 열리고 박 서방이 나왔어요. 그는 어제보다 더 지쳐 보였답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더군요. 사모님 다시 오셨습니까? 저는 드릴 말씀 없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어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버렸답니다. 낡은 아파트 복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박서방, 내가 잘못했소. 다 내 잘못이요. 나의 목소리는 쉰소리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내가 당신을 오해했소. 내가 너무 고집이 세서. 당신이 내 물건을 훔친 줄 알았소. 당신이 내놓은 쪽지를 보고 내가 당신을 조롱하는 줄 알았소.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나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처절하게 통곡했답니다. 내 고집 때문에 내 성급함 때문에 한 사람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그가 내게 다가와서 내 어깨를 톡톡 건드렸어요. 사모님 일어나세요. 괜찮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따뜻함이 묻어났지요. 나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분노나 경계심이 없었답니다. 대신 깊은 연민과 체념 같은 것이 담겨 있었어요. 그가 며칠 동안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니 내 가슴이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았답니다. 반지는 내가 겨우 물으니 그가 씁쓸하게 웃더군요. 아침에 사모님 집 화분 받침대 아래에 제가 두었는데요.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나는 황급히 일어나 복도를 따라 내 집 앞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는 화분 받침대 아래를 손으로 더듬거렸지요. 흙먼지에 덮여 있었지만 그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느껴졌답니다. 그것은 바로 내 결혼 반지였어요. 나는 그것을 손에 쥐고 다시 300일 호 앞으로 돌아왔지요. 여기 있소. 당신이 찾아준 거요.
내가 당신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소. 나는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내밀었답니다. 박서방은 반지를 보더니 희미하게 웃었어요. 다행이네요, 사모님. 저는 그 반지가 혹시라도 사모님께 상처를 줄까봐 걱정했습니다. 상처? 아니요. 당신이 준 건 상처가 아니라 내가 받아야 할 교훈이었소. 나는 그에게 반지를 돌려주지 않았어요. 대신 내 손에 쥐고 있던 반지를 그의 손에 쥐어주었답니다. 당신이 찾아준 거니 당신이 가지시오. 아니면, 아니요. 이렇게 해야겠어요. 나는 그의 손에 반지를 쥐어주곤 해 손으로 그의 손을 덮어주었어요. 그리고는 힘주어 말했답니다. 이 반지는 내 것이지만 당신이 나에게 용서라는 선물을 준 대가로 내가 당신에게 주는 것이요. 이젠 내게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이웃으로 평화롭게 지내주시오. 박서방은 놀라서 내 손을 보더니이내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 외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답니다. 그는 반지를 꽉 쥐었어요. 나는 그에게 마지막으로 진심을 담아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내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지요.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내 고집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괴물이 될 수 있는지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나는 혹시나 박서방이 아파트 정문 쪽 벤치에 앉아 나를 저주하고 있을까봐 걱정되어 조심스레 아파트 정문 쪽으로 나갔답니다. 그곳에는 박서방 대신 어제 그 벤치 옆에 작게 접힌 종이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나는 숨을 죽이고 그것을 집어들었답니다. 그것은 어제 그 메모지와는 다른 깨끗한 새 메모지였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지요. 사모님 반지는 제가 다시 사모님 댁 화분 받침대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일은 제가 먼저 오해받을 만하게 행동한 점 사과드립니다. 이웃으로 잘 지내봅시다. 그의 글씨체는 어제처럼 떨리지 않았어요. 단단하고 평온했답니다. 그는 나를 용서해 준 것이었어요. 내가 그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를 받아주고 새로운 시작을 제안한 것이지요. 나는 그 작은 쪽지를 품에 소중히 넣고 아파트 정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하늘을 올려다보았답니다. 가슴이 벅차오르면서 오랫동안 짓눌렸던 무거운 짐이 싹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그 낡은 아파트의 햇살이 그제야 나에게 따뜻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답니다. 용서란 상대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나 자신을 구원하는 가장 값비싼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은 늙은이의 고백이었지요.